이번 편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현재를 이제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은 여유가 없어요. 우선 지금 현재 자유무역을 관세에 대해서 시끄러운데, 자유무역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970년대 당시 보호무역의 시대였습니다. 그 보복 대상은 일본이었어요. 이게 일본차 부속이거든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디트로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했는데, 그래서 바이 아메리칸 이런 운동도 있고, 이게 인종차별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이어졌어요. 그 동양인 전체를 차별을 했죠, 솔직히. 근데 이분들이 솔직히 심정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그게 외국으로 통해 가지고 그 아시아권의 이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근데 이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분들이 많았어요. 즉 승전의 영웅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의 상징으로 운동을 펼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제조업 없이 쇠퇴하던 시기에 일본 제품은 경제적 침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과거와 비슷해요. 워털루 정투 영웅들인 귀족들에 맞서서 국부론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곡물법을 폐지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공감대를 가진 저 국민들을 정면 돌파하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때는 귀족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었지만 요때는 청년들이었고, 그게 신자파들이 되었죠. 그래서 비주류들이 항상 여기서 혜택을 받아요. 세상에 계급 이동성이 생길 때. 곡물법이랑 똑같아요. 중상주의 시절에 이 나라에 보석과 금, 은 이런 게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진정한 부는 먹을 거, 그 다음에 식량, 의복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게 많아야지. 그래서 자유무역을 주장했거든요. 우리에겐 잘된 일이다. 녹색 잉크로 찍어댄 종이 더미로 멋진 옷감, 반짝이는 차, 세련된 텔레비전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 현대의 영미권 경제는 이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세금에 대해서 이해도 높았던 게 2차 세계대전에 조세연구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대가 됩니다. 이분의 이론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잡혔고, 시대가 지날수록 이분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제에서는 이분 방식대로 돌아가요. 단지 안 할 뿐. 자, 1982년 이후 미국은 70년대와 다르게 안정적인 호황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좀 조작을 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요게 이제 퍼센트 체인지 없고, 그리고 연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70년대에는 이제 대체로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렇게 성장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80년대 호황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다가 한번 살짝 찍고 90년대 호황도 이어지고, 이렇게 쭉 지금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거 뭐 70년대보다 80년대가 좀 더 나았긴 한데 그래도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인플레이션은요, 제일 낮은 게 한 6점 몇 프로 잠깐 찍고, 기본적으로 한 10% 넘습니다. 기본적인 평균 인플레이션이 10%가 넘습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4, 5% 정도 인플레이션을 허덕였거든요. 근데 요 시대는 10%가 넘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미쳤던 겁니다. 요걸 해결하는 세계관을 제공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아니, 인플레이션에 여기에 경제성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임금이 뭐 5% 오르든 10% 오르든, 이 인플레이션이 14.7%인데 구매력이 유지가 되냐? 구매력이 증대되어야지. 이렇게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이 맞았어요. 그렇게 미국은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주도의 작은 정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들도 적용했고요. 좌파들이 이게 이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 한두 개를 가져와서 봐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신자유주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떠들 뿐입니다. 결국에는 선동이에요. 근데 이분이 좌파들에게 진짜 미움을 많이 받아요. 왜? 신자유주의 대부이기도 하지만은
좌파를 아예 몰락을 시켰거든요. 작은 정부, 민영화, 탈규제, 반케인즈 이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좌파들이 몰락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게 이전 자유주의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최소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주장했습니다. 뭐 부의소득세. 중요한 건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노동의혹이에요. 비효율적인 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안전망을 주고 비효율적인 복지를 제거하고 노동 의혹을 잃지 않게끔 해야 된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 좌파 제일 싫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이분이 빈곤을 해결합니다. 심지어 실업급여 지급도 늘어났습니다. 부의소득세를 주장하는 이유보다 비효율적인 복지가 오히려 일할 동기를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빈곤을 부추긴다 그게 라고 했으니까 반복하지만 노동 의혹입니다. 지금은 이제 머스크나 트럼프가 지금 정부 효율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있죠. 그게 한국, 대만, 그리고 아시아, 동남아시아권들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자들이 한국에서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좌파가 몰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의 길을 찾아야죠. 마침 복지국가로 실패했던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받습니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구성상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북유럽 경제는 있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 나라는 자기네 선조들이 그 나라를 버리고 떠난 바이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 사이길, 이걸 혼합 경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제3의 길을 택합니다. 그게 호경기의 길로 이어져요. 스웨덴이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배경입니다. 이 방법은 유럽에서 좌파를 되살리는 수단으로 쓰였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동시에 부동산 폭등도 함께 겪었고 토니 블레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있죠.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노선이 이쪽입니다. 이게 왜 폭등했냐면요. 신자유주의의 자금과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자금이 둘 다 동시에 뿌려져요. 가끔 지금 빌라 매입과 정부가 부동산을 공급해 월세를 줄이는 이 정책이 공상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 규제 완화와 건설을 촉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환경 보호 구역을 풀라고 한 분이 요 분이십니다. 이거 캘리포니아의 임대료가 계속 높아졌을 때 그거에 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근데 좌파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빌라 임대하다가 그거 팔길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임대료 받다가 그걸로 팔아 넘기길 바라거든요. 대출을 끝까지 갚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부동산 살리기라고 선동하는데 선동입니다, 진짜. 강남 부동산은 강남길이 따로 돌아가요. 최상위권 부동산, 정확히는 사대문 안쪽 부동산은 자기들끼리 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 막기에 가깝습니다. 이 정책들은. 근데 이걸 뭐 부동산 살리기라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금리 하락 전에 집행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요 정책이 있잖아요. 이 이전에 문재인 시기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했느냐. 클린턴 정책이랑 비슷하게 동작을 했는데, 그래서 은행이 말도 안 되게 대출을 계속 해주면서 이자 받아먹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태클을 걸었던 겁니다. 독점이라고 욕을 하고. 그게 딱 클린턴 시기, 이게 리먼 브라더스 비스무리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하락 전에 집행된 정책이고, 금리 하락을 시킬 때 월세가 지금 엄청 올라갔는데 금리 하락을 시킬 때 금리를 조정하는 이유, 금리를 또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하락시킨다. 하락시키는 게 부동산 띄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용률 되살리고 금융 시스템이 리스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디플레이션과 고용 배수 0.25의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부동산 살리기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들은 갈아타게 하고 싶거든요. 전부. 우리 윗세대 중년들의 경제관념 수준은 약탈적인 토지 귀족적입니다. 오직 자기 이익만 따지는
약탈적인 토지 귀족이에요. 물론 밀턴 프리드먼의 모든 주장이 맞은 것은 아닙니다. 마약 합법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시대에는 에르데시팔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계에서 논문 제일 많이 쓰시던 분인데 이분이 마약 게임으로 논문을 써대는 사람이었고 베트남 군인들은 돌아와서 마약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나면 있잖아요. 거의 마약 중독자 비슷하게 생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자시거든요. 이게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데 술은 어떻게 못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그 전쟁 트라우마 은근 드러나요. 마약 합법화는 이렇게 하면은 마약이 점점 줄 거고 마약 합법화 때문에 오히려 불법 마피아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마를 합법화 해봤잖아요. 부작용이 지금 각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분은 우파 자유주의자신데 이걸 주장한 건 신자파 그리고 극단적 자유주의 요 좌파 극좌파에서 오히려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극좌파의 특징은 권위주의와는 다른 이제 자유주의 계열인데 근데 여기도 우파와 좌파가 나와요. 우파는 경제적 재산 보호를 중시하는데 경제적 재산 보호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재산 보호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범죄에 대해서 풀어주고 캘리포니아가 난리가 나고 유럽 같은 경우도 난민 계속 받고 그런 겁니다. 어쩌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다리기에는 인간에게 너무 힘든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마 합법화가 문제가 뭐냐면 마약의 시작점이 돼요. 그래서 태국이 대마 산업 허브로 해보려다가 2년 만에 어떻게 됐다? 취소 가시화가 됩니다. 스페인도 작살났어요. 이게 난민 플러스 마약 허브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게 이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술과 담배와 설탕 음료를 오히려 기피하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정작 좌파들이 진정으로 비판해야 될 주장은 이 마약 합법화에 대한 주장인데 지들이 하고 앉아있고요. 아이러니하게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돈이 없어서 안 먹느나 이렇게 하는데 일본도 안 먹고 프랑스 와인도 안 먹고 맥주도 안 마시고 한국도 안 먹습니다. 이게 내수불황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이제 내수불황하는 이유. 오히려 미국도 적게 먹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조금의 술도 요즘은 건강에 안 좋다 하면서 러닝클럽이나 이런 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야, 금주법 해가지고 그렇게 술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열어놓으니까 술이 인류사에서 음주 문화가 종식 중이에요. 조금의 술도 몸에 나쁘다. 인류는 술을 종식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Z세대가 음주 문화를 종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밀턴 프리드먼도 자유연애가 되니까 오히려 연애도 결혼도 성관계도 하지 않는 건 몰랐을 겁니다. 술과 설탕과 그 다음에 연애 풀어놓으니까 안 해요. 오히려 억압하니까 저거 해달라고 열심히 하는데 풀어놓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야, 인간은 진짜 청개구리다. 신자파가 저 자유연애 때문에 싸웠는데 무엇보다 그 주장이 맞아떨어진 건 아시아의 정치적 자유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그 주장은 맞았어요. 단순 논리지만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는 더욱 민주화가 되었죠. 그래서 클링턴이 중국을 WTO에 끌어올 때 밀턴 프리드먼이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예요. 굳이 상호주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현대에서는 이 신자유주의를 적극 반대하던 진보 혹은 좌파 진영들이 트럼프 보호무역을 하는 트럼프를 극으로 몰고 있죠. 이제 너무 자유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걸로 익숙해졌어요. 근데 너무 짜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무역 금융투자를 제국주의 파쇼라고 하더니만은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니 극우몰이를 하고 앉아있고. 저 민노당이 이 말했어요. 핵실험도 MB탁 북한식 행동 방식이다.
자, 어쨌든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경제적으로 옳았습니다. 물론 말을 들어먹는 정치인이 있을 때. 근데 정치인, 관료, 그리고 돈을 받는 이권단체들은 그걸 택할 리가 없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진영 정부든 인권을 개판으로 하는 독재정부든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자기 권력을 절대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저분 말 그대로 들으면 있잖아요. 정부가 할 일은 안보 치안, 그리고 연준이 할 일은, 중앙은행이 할 일은 그냥 5%씩 금리 기계적으로 올리는 거. 이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건 정치인의 권력을 줄이는, 정치 엘리트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권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폭력이라 불리는 세금과 규제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이분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를 다시 정부 실패로 덮는 알코올 중독과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도 예측하고요.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도 예측한 분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거는 중국 정치였을 겁니다. 암살도 일어나고 재판 기록 없이 갑자기 기록 말살형 당하고 자유무역이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고 이게 정치적 자유로 이어진다는 견해는 평생 지지하셨는데 대체로 옳았어요. 하지만 중국은 자유무역의 도시인 상하이 봉쇄까지 할 정도로 정부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충분히 포기하고도 남을 수준이야. 애초에 재산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인명경시 풍조가 일상인 곳입니다. 즉 극좌파 영역에서는 이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지. 자, 2023년 중국 허베이성 댐 방류 때문이거든요. 2020년 댐 방류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뭐 이게 왜 가능할까? 아니, 이 사람들 개인 재산인데 이게 왜 가능할까?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가 되려면 일단 정부가 경제적 자유, 즉 재산권을 보호하는 우파적 성향이어야 합니다. 기본 세팅값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바꿔 말하면 너 이거 네 재산이라고? 야, 빌리는 거지. 모든 재산은 국가 거야. 네 재산이라고? 사유재산? 너 반동이구만. 너 공산당의 반동인 놈이구만. 전이당론에 의거하여 반동은 죽여야죠. 공산주의라는 대의 아래 천안문을 넘어 여전히 중국은 실패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최대 실수일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중국을 민주화하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의 위협을 키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중국은 민주화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줬는데 어떤 곳은 성공했고 어떤 곳은 실패했지만 대체로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하지 못한 실패가 좀 너무 뼈아파요. 미국과 상호 확증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깡패 국가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경제적 사유체계는 100%는 아니지만 훌륭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머스크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통계에 기여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접근한 게 통화학파거든요. 그게 이제 나아가서 데이터 기반이 되어 미국의 비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사유체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민주화되지 못했고요. 신자유주의 혜택을 이용해서 강해진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유주의 유통기한이 끝난 배경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상태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높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요. 전쟁을 시작할 때 30%대였던 국가 부채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20%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더 높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일본 나치보다 중국이 훨씬 더 셉니다. 심지어 미국과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상대하는 영국은 독일에 비해서 나름 해볼만 한 수준이었습니다. 해상에서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못 넘어요. 근데 중국은 해군력이 강해요. 핵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이 이 상태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힘들여서 최대한 국가 부채를 낮춰놔야 돼요. GDP를 키우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 합니다. 이건 케인즈주의와 슈페터 계열 둘 다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로 디플레이션을 이 기간 동안 없애버린 게 케인즈니까. 그래서 공황이 없어진 거예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시기는 어떻게 할까요? 의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죠. 긴축.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반 동안 했던 거예요. 그 이권단체와 지지를 받는 정치 진영에 많은 저항을 받아요. 근데 이런 저항을 받고도 제도적으로 해내는 것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 구분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전에 안 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의 인플레이션 잡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대단히 인기가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머스크에게 맡겨버렸어요. 도지가 그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팽되는 느낌으로 할 건데 그게 의도했던 것일 겁니다. 머스크는 이게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이권단체도 있지만은 쩐주들에게 돈이 어쨌든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화살표가 그 불만의 대상에 향할 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향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냥 머스크에게 몰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의도한 것 같아요. 머스크가 여러 번 잘라봤으니까. 근데 그 쩐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니까. 그래서 도지를 보면 있잖아요. 트럼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머스크 사람입니다. 이건 뭐다? 통째로 딱 잘라내는 것처럼 해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그 불만을 머스크에게 몰아낸 거고 그 불만을 머스크에게 준 거고 머스크는 그걸 그냥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어느 형태쯤 되면은 팽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게 기획인 것 같아요. 정치를 되게 잘해요. 이게 딱 보면은 한국 정치보다 미국 정치가 정치인이 한 수 위에요, 확실히. 그럼 팍스 아메리카나가 언제 무너졌는지 요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팍스 아메리카나가 무너진 계기는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입니다. 우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거 되게 좌파들이 조작 많이 하는 건데 신자유주의 규제를 없애고 이런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지어 클린턴 시기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 클린턴 정부를 칭찬했어요. 밀턴 프리드먼은 대체로 클린턴을 비판했거든요. 일단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근데 클린턴 시기 뭐 했냐면은 전국민 주택 소유권이라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대출을 잘 하기 위해서 금융현대화법이 통과됩니다. 뭐 주택버블과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제가 아까 부동산을 공급하라고 했죠. 이게 목적이 뭐예요? 주택을 보유하게끔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임대료가 너무 캘리포니아에 상승한다. 그 임대료를 낮추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억지로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보유하게끔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쉽게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가 나온 겁니다. 그건 뭐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든다. 이걸 죽을 때까지 비판합니다. 부시 때까지 이어지고 이걸 심지어 지원하는 그린스펀의 통화정책, 재량적 통화정책을 해요. 이걸 죽을 때까지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정 괜찮아지면 날로 움직여봐요. 그래서 이런 경고들은 이분이 죽을 때까지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퍼지게 되었어요. 미국의 팍스 시대가 종료되는 계기, 동시에 중국이 부상해서 돌연성까지 설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더 웃긴 건 이런 정부 실패로 만들어진 사태가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혼합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정부 실패로 덮는 알코올 중독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양적 완화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의 청년들이 돈만 벌어서 생존하는 그런 상태, 희생당한 세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던 좌파들이 이 방식을 의도했다면 그건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혹세무민은 제대로 성공했어요. 정치는 모르겠지만요. 경제에 관해서 밀턴 프리드먼은 온전히 옳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세 가지에서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뻥튀기 한 거. 이게 1번. 그 다음에 오바마 사태 때 두 번째 오바마 시대에 양적 완화한 거. 세 번째 폴 크루그먼,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 시기 폴 크루그먼의 국가부채 무역론. 이거를 이재명이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바이든의 연준, 옐런의 고압경제. 고압경제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4, 5% 정도로. 그리고 그 고압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은 인플레이션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개입을 늦게 했어요. 계속 이제 푸틴 탓하면서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고압경제 기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파니 케이튼의 MMT.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전 세계의 국가부채 증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여서 돈 되는 거 맞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가상자산 계열을 보면 단순히 돈 벌려고 모인 기업가, 돈 번 아나키스트, 미국 우선주의자, 그리고 장기간 케인즈와 좌파들의 큰 정부식 양적 완화 정책, 이거에 반발한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자유무역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밀턴 프리드먼이 그토록 비판하던 공정무역, 상호무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의 현재입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이 서브프라임 이후부터예요.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 2009년입니다. 이게. 이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일어난 이후부터 인민은행 총재가 이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 기축통화의 권한이 없어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은 국가부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게 가능했던 이유도 기축통화 때문이기 때문에. 동시에 저 기축통화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무역 손해를 감수하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